네, 오늘코의 당잠사입니다. 연휴 기간 잘 보내셨는지요? 우리가 쉬는 동안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마음 한켠에 좀 무거운 마음 지울 수 없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화면으로는 과거 회복의 역사를 볼까 합니다. 지금 전 세계 증시의 하락의 아주 근본적인 이유 하나를 꼽자면 미국 연준의 긴축일 겁니다. 글로벌 경기의 우려감, 기업들의 실적 부진, 이것들은 다 긴축의 파생 변수이죠. 긴축이 본질적으로 시장을 끌고 내려가는 이유인데요. 과거의 흐름은 어땠는가 찾아봤습니다. 지금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제2의 폴 볼커가 되겠다 작심 발언을 하고 있죠. 그 당시에는 인플레이션이 현재보다 더 심했습니다. 그리고 기준금리 너무 인플레이션이 심하다 보니까 기준금리를 당시 20% 이상 아주 살인적으로 끌어올리기도 했는데요. 그 당시에 S&P 500 주가 차트 나와 있습니다. 고점은 1980년 10월 고점을 뒤로 하고 시장은 하락세를 내리막길을 그려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저점은 1982년 4월로 포착됩니다. 기간으로 봤을 때는 19개월, 그리고 날짜까지 계산을 하면 앞뒤로 붙게 되겠죠. 20개월 장장 하락세를 이어가는 정말 힘든 구간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준금리 인상 중단 논의가 들려올 시점, 정확히는 기준금리 중단하기 몇 개월 전부터 시장은 반등을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굉장히 빨랐죠. 이때 1982년 9월 정도가 되면 이 전 고점을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기간은 불과 4, 5개월입니다. 20개월의 하락세를 4, 5개월 만에 만회하는 흐름, 그리고 나서 역사적인 강세장으로 미국 증시는 전환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언제든지 우리는 이제 기준금리 인상의 중간 정도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얼마나 더 빠질까 그건 알 수 없습니다. JP모건의 다이먼 회장도 지금부터 S&P 500 지수는 20% 더 빠진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결국 시장은 그 이후에 다가올 회복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희망을 놓지 않을 수 있는 그 명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이때도 그렇고 지금 가장 가까웠을 시기는 코로나 팬데믹 쇼크 때 회복이 얼마나 빨랐는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멀리 가서는 정말 극심한 하락의 흐름을 보였었던 때가 2008년 금융위기 당시였죠. 우리나라 전 종목 하한가가 나오기도 했는데 사실 웬만한 종목들은 2년 후에 다 주가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과거의 흐름대로라면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타임테이블입니다. 긴축의 마지막이 언제쯤 논의가 될 것인가? 금리 인상의 중단 시기는 언제가 되고 금리 인하는 또 언제가 논의가 될 것인가? 사실 그 이전부터 논의가 되는 시점부터 시장은 바닥을 다지는 모색을 하게 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해서 긴축 사이클에 대해서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긴축의 명분은 물가지표와 노동시장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지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번 주 13일에 있을 CPI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를 앞두고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어제 약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휴장이었는데 아시아 증시는 문을 열었죠. 전 세계 증시로 봤을 때 베트남 증시만 살짝 오른 거 빼고 전 세계 시장이 거의 다 빠졌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특히 아시아권에서는 홍콩 항생지수나 심천 종합주가지수 같은 이런 기술주 중심의 낙폭이 두드러졌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락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미중 갈등 우려가 확대되고 있죠. 반도체 부진 우려입니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중국 반도체 기업 제재를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양쯔 메모리 등을 포함한 31개 기업의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했다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그 관련 기업들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홍콩 지수가 가장 큰 낙폭을 보인 이유가 이런 종목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하이 종합주가 지수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2%에 빠지기도 했죠. 그 이유는 이 소비재 부진 때문이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 주간 휴장이었습니다. 중국의 영토가 워낙 넓다 보니까 중요한 명절은 일주일, 열흘 이렇게 쉬게 되는데 지난주가 딱 국경절 연휴 황금 주간이었습니다. 보통 이럴 때는 여행을 많이 가기 때문에 여행에 대한 소비가 많은데 이번에 집계된 수치가 부진했습니다. 중국 내에 전국 여행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6%나 줄어들었고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했을 때도 회복이 한 44%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영향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을 좀 억누르는 악재 요인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근데 중국은 약간 특이한 케이스죠. 지금 아직 락다운이 좀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16일부터 전인대 개막을 하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코로나19가 확산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락다운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다는 점은 하나의 변수로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증시 보겠습니다. 미증시는 이거래일본을 체크해 보셔야 하는데요. 이거래일 모두 시장 분위기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흐름 추가 하락을 보였고요. 나스닥 지수의 낙폭이 정말 두드러졌습니다. 2년 내 최저치까지 밀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앞두고 있다 보니 시장 방향성 탐색하기 어려운데 여기에 고용보고서까지 너무 강하게 나왔습니다. 9월에 비농업 고용 같은 경우 예상보다는 적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업률이 정말 너무 좋게 나왔죠. 실업률이 전달 3.7%에서 이번에 3.5%로 뚝 떨어졌습니다. 실업자가 그만큼 없다라는 걸 의미하고 3.5%면 거의 뭐 완전 고용 수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용이 탄탄하니 연준은 더 강하게 긴축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명분으로 해석됐습니다. 달러의 강세와 금리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는 흐름을 유발했고요. 시장 전체적으로 약세를 이끌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다른 지수에 비해서 더 부진한 이유도 금리에 대한 우려감이 반영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 부진이 나왔는데 미중 갈등에 대한 우려감 플러스 실적까지 좋지 않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AMD 실적 굉장히 부진했죠. 그리고 이틀간 주가는 14%, 15%가량 급락을 면치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IDC 같은 경우에는 3분기 PC 출하량도 좋지 않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반도체 다른 기업들도 실적 좋지 않겠는데 이런 우려감이고요. 이것은 비단 이제 반도체 우려감뿐만이 아니라 어닝 시즌 전반적으로 우려감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미국도 실적이 쏟아질 예정인데 이거 진짜 괜찮은 건가? 라는 우려감이죠. 골드만삭스에서 EPS 주당 영업이익 같은 경우,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 플러스 3%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에너지 기업을 빼고 나면 오히려 마이너스 3%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정유기업, 이런 에너지 기업만 이번에 실적이 잘 나오고 나머지 기업들은 실적이 역성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크게 자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다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말이 많죠. 확전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한몫하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은 과거에 우리가 무역 갈등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양상을 보니까 반도체의 제재를 포함해서 미중 갈등의 이 분위기가 더 커지고 있다. 여기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만이나 북한까지 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려감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우려감만 좀 부각되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조금 다를 수 있을까요? 증시 안정펀드, 증안펀드에 대해서 이미 정부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죠. 시장이 너무 많이 빠지면 우리가 증안펀드 가동할 준비도 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의 순매수를 보면 지난주에 약간 시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외인 투자 동향 보시면요. 전반적으로 그동안 부진한 모습이었는데 여기에 지난주에 흐름 보시죠. 거의 대부분 순매도가 나왔죠. 그런데 이제 인도네시아 정도 플러스인데 의미 부여하기는 좀 어려운 수치죠. 근데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플러스 한국만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번에 지난주를 들어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지금 돌아서고 있다는 점 규모도 사실상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외국인들이 이번 주에도 이렇게 순매수 구도를 유지한다면 시장의 증안펀드에 대한 기대감 과 함께 안전핀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 순매수 상위 종목 지난주 전거래일 기준으로 가지고 왔는데 한 주간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집중적으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 일부 2차 전지 배터리 관련 기업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 점 눈에 띕니다. 오늘부터 이제 일주일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반도체 기업이나 2차 전지 배터리 이쪽에 외국인의 순매수가 지속하는지 여부도 장중에 굉장히 중요한 시장의 방향성, 키를 쥐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도체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실 이제 우려가 새롭지 않을 때 기대로 오를 수 있을까에 대한 파트로 반도체를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서서 미중 갈등에 대한 우려감, 그 일부에 우리나라는 좀 면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섞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중 반도체 제재 직격탄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피할 것이라고 외신에서 보도를 했고요. 이번에 반도체 칩 법안 발표된 것을 보면 건별로 해외 기업들은 따로 이제 승인을 받을 수 있게 길을 열어줬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과는 조금 다른 결로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세부 세칙이 어떻게 더 구체화되는지 여부는 변수입니다만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보시죠. 그리고 감산에 대한 부분, 지난주에 이 감산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우리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언급은 했지만 현대차증권 노근창 센터장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사실상 삼성전자마저 감산을 발표를 해버리면 모든 이제 글로벌 점유율이 높은 이런 기업들이 다 감산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독점에 대한 우려감을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감산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연 감산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죠. 자연적인 감산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인위적으로 감산을 하지 않는데 수율이 좋은 쪽은 물량을 좀 적게 포지션을 잡고 수율이 안 좋은 쪽을 물량을 더 확대하는, 수율이 안 좋다는 건 불량품이 많이 나오는 쪽이라는 거죠. 그쪽에 물량을 더 많이 해서 총 생산량 자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결국 지금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는 감산 사이클에 들어갔다라고 이제 해석될 여지가 있는데요. 과거에 감산 사이클 당시에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감산을 발표하고 나서 그 기대감이 먼저 반영되면서 1년간 주가가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때는 공교롭게도 이제 금리 인상이 딱 멈추고 긴축 사이클이 멈췄을 당시에 또 주가의 상승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주변 변수들은 계속 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반도체가 어느 정도 버텨주는지 여부 일주일 내내 체크를 해보시죠. 온앵커의 당잠사였습니다.